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사흘째 광주에 머물며 호남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오늘의 대선 이모저모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커피 원가 120원 얘기를 오늘 먼저 꺼냈는데 이 얘기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휴겸시킴 할 때 커피 원가가 120원 정도라다. 그건 보도에 나온 거니까요. 공식 자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를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뭐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 상대의 조작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허위, 조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상습적이어서 저는 뭐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질 만한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도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이런 발언도 했죠.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응징의 날이 6월 3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압도적 응징? 그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응징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가 자꾸 쌓여 갈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며칠째 이제 커피 원가 120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또 먼저 꺼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대위원장이 후보를 갖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은 전혀 예를 들면 고려하지 않고 딱 끊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2018년도 개국 정비를 하면서 그곳에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쫓겨날 수가 없으니까 업종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닭죽 같은 걸 팔려면 매우 힘드시니까 커피 전문점으로 옮기시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커피가 한 잔당 원가가 120원이다. 이건 사실이니까 그 당시 신문 나온 거. 그 얘기 했더니 갑자기 예를 들면 무슨 커피에 종사하시는 분들 갖다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폄하한 겁니까? 사실관계가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로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요. 오늘같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화를 내면서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했던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전히 120원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의힘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자신들이 저지른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구나. 그냥 저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선거운동을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한다고 국민들이 저런 어떤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넘어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방향을 바꾸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한 것을 두고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유세 현장 잠시 보고 오시죠.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별검사가 돼가 조사하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이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범죄자, 도둑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후보를 향한 공세를 높여가는 모습인데 김 후보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압박을 넘어서 정말 겁박과 협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는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본인에게 불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 한다고 하죠. 특검한다고 하죠. 뭐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도 하잖아요. 또 최근에 추진됐던 입법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소송 금지시킨다. 또 하나 그 공직선거법에 면소 조항을 만들어서 본인과 관련한 재판은 다 무죄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형해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집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행정권을 독점하게 되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대법관을 뭐 30명 또는 100명까지 늘리게 하는 방법으로 입법과 사법행정을 모두 한 정당이 독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우려는 갈수록 그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네, 유세 현장에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양측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반으로 갈수록 선거전이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도둑놈, 범죄자 이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윤석열 시즌2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이런 기소 편의주의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 결합돼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니까 그대로 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모든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으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입법부가 그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위를 했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를 하고 검토한 이후에 48시간 만에 의견을 제출하고 9일 만에 판결을 해서 2심에서 무죄였던 내용들을 유죄 파기환송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부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닌 겁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사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국회법에 따른 특검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말들 들어봤고,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이제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는데 이준석 후보는 호남에 머무르면서 사흘 연속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특보님?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거냐?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상의 보수적인 지지층들, 그리고 또 아마 TK, PK 지역에 있는 보수층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호남에 가면서 호남에 있는 20, 30대 남성들에게 호소를 통해서 좀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호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는 힘들지 몰라도 이준석은 가능할 수 있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본인이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다목적 포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 후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일화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느낌들이 저는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내란을 반대했으면서 저번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죽이 맞아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대하는 것인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적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 대선판을 계속 다시 흔들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저렇게 하면 당장은 아마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광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단히 스마트한 전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도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중도 보수 정당의 가치는 사실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데 호남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했죠. 12%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호남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권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중도 개혁 보수로서 보수의 메시지를 계속 호남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네. 우리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할 건데 단일화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고 지금 중도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게 유일한 그 승리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뭐 이준석 후보의 행보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오늘 제안을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검증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간의 토론회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준석 후보까지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결혼 안 했다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르는 게 아니죠.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토론회와 달리 이것은 양자 간의 합의만 되면 토론회는 성사될 수 있는 어떤 자의적인 토론회 방식입니다. 지금과 관련한 논의도 김혜경 여사가 나 토론회 응하겠다라고 한다면 방송사든 유튜브든 정해서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가 자유롭게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그 카드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것은 아무래도 후보 배우자들과 관련해서 비교를 할 때는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소구를 할 거 아닙니까? 분명 설란영 여사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나온 삶의 과정이 김혜경 여사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권자분들에게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정치는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서 역공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해야겠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검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검증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검증하는 거죠. 대통령 부인을 어떤 근거로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이고 비대위원장으로 뽑혀서 좀 선한 정치, 좀 스마트한 정치를 하실 줄 알았더니 120원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쓸데없이 배우자를 검증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신지 아니면 국민의힘 선대위 실무팀장인지 헷갈리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인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왜 시작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일으켜가지고 헌재에서 파면당해서 조기재선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갑자기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저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보여왔던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과정의 그 아주 볼상스러운 모습들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하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던 김문수 후보, 저는 그 김문수 후보를 뽑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란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밀어내고 한독수 내란 정부에서 총리했던 분을 앉히려고 하다가 끝내 자당에 있는 책임당원들한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된 상황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좀 합당하고 정당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셔라.
적어도 내란 이후에 벌어진 조기 대선은 국민들에게 좀 이 정도의 좀 상식과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른 과정에서 다음 대통령을 뽑고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과거의 문제가 됐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과연 다음 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 유권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특히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이번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2심까지 150만 원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뭐 짧게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아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 경선을 한참 했었고요. 저번 선거에서 다 검증 받으신 거예요. 뭘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검증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갈 때 TV 토론에 나올 수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맷을 갖다가 방송사가 정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뭐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이거 공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접근인 거죠. 제발 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후보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면은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단일화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모양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기간 혹시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 보시는지 뭐 이렇다 할 변수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완주 의사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불과 이제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25일부터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 용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4일 전에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현실적 가능성은 낮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인 단일화를 접으면 안 되겠죠. 저는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의 흐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수준으로 견줄 수 있고 거기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더해져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 육박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느끼는 단일화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여운을 두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뭐 종편 채널과 얘기했을 때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후보가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뭔지 국민한테 밝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준석 후보의 한계는 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낮은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급 비호감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번 TV 토론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호감도를 더 얹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저 그리고 엄청난 또 선거 비용이 들어요. 10%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전액을 갖다가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 자체를 보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선거는 알 수 없습니다. 선거는 매우 많이 유동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상황들 예의주시하고요. 그런 상황에 맞게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이해 요구에 따라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단일화를 하시려면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잘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거기에 맞게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부지런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요 오늘 빨간색 야구복을 입고서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당 선대위 합류를 하지 않고 별동대 유세, 개별 유세에 나섰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이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을 때 선대위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인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을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길뿐이다라고 했는데 한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애당심 있으신 분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면 왜 지금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 전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이런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책임이 꽤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었었고 비대위원장을 했었었고 총선에서 소위 대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했었었고 그 이후에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또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됐으면 저는 그날부터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선 승리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권 투쟁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싸움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거 운동을 하든지 뭐 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선거 운동을 하시려면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그 온몸을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애당심을 보여주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당원들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후보들마다의 선거 유세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